오늘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내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이 SK하이닉스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선영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망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전망인 것 같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걱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제가 멘트 끝부분쯤에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 발표가 됩니다. 물론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세부적인 실적이 공개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DS 부분이 50% 이상 차지할 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최근 1개월 동안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총 18곳이 나왔고요. 예상한 거를 집계해보니까 올 3분기 매출이 80조 7,84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조 3,57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DS 부분 내 메모리 사업 매출이 22에서 24조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을 한 5에서 6조 3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삼성은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DS 부분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8조 1,2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7,679억 원 정도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래서 예측대로 가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DS 부분 영업 매출 격차가 최소 한 4천억에서 1조 정도, 1조 한 5천억 정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은 이제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물론 하이닉스가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상반기만 보면 삼성전자 DS 부분과 SK하이닉스 차이가 약 1조 원 정도로 삼성전자가 앞서 있긴 합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판은 당연히 이제 차세대 HBM이죠. DRAM이죠. 일반 DRAM보다 3배에서 5배가 비싼 HBM의 역할이 되게 많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사실 이거는 좀 싸움이 잘 안 되는 게 엔비디아가 제일 큰 고객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진짜 싸움이 되려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SK하이닉스한테 HBM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경쟁이 되는 거지. 전혀 지금 삼성전자는 HBM 가지고 거의 새로운 HBM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검승부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에 이제 HBM을 납입하면서부터 그때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팩트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오는 이 전쟁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차세대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나노로 좀 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삼성이 밀고 있는 GAA 기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이 꼭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의 어떤 특허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나노부터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판이 짜진다라고 해서 삼성은 그 이유를 좀 보시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HBM3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밑에 베이스 다이 자체를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SK하이닉스 못 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TSMC한테 베이스 다이를 맡기고 베이스 다이를 TSMC가 만들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SK하이닉스 위에 쌓는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 초미세 공정부터 싸는 것까지 다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는 2나노부터 보고 있고 그리고 HBM은 6세대인 HBM4부터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그때부터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가지고 뭔가 큰 어떤 매출을 바라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삼성 내부적인 어떤 조직 관리를 좀 제대로 하면서 이제 더 개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치면 삼성전자 주가 당장 가지는 못하겠지만 차세대를 좀 보고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어떤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나노도 좋고 HBM4도 좋긴 한데 지금 엔비디아 콜 테스트 계속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트로트 가사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수율이 문제인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콜 테스트 통과는 된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해외 언론에서 얘기한 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콜 테스트는 통과가 되는데 만약 콜 테스트가 통과됐어요. 이랬는데 그게 주가 반영돼서 주가 확 올라가는데 그러면 오케이. 니들 매출 얼마나 만들어내는데 그랬더니 SK하이닉스랑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니들 수율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콜 테스트 통과보다는 수율이 맞춰졌을 때 오히려 기사를 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율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수율을 맞추려고 하면 이제 물리적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또한 좀 장기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율을 맞추는 것까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삼성전자 내일 오전에 실적, 3분기 실적 나옵니다. 요 기대에 따라서 오늘 주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도 1.7% 뛰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 많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조광료 적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 가스 개발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높이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이익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수익성을 놓고 들어와야 되는 역량 있는 기업들, 탐사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길건우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할 얘기를 앞에서 다 해버리셔가지고, 예, 원래 이제 기존의 조광료가 보면은 거의 이제 맥스 한 12%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 33%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조광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세까지 계산한다라고 하면 법인세가 1년에 내는 게 거의 20% 정도라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야 이거 많이 해도 많이 줘야 되는구나라고 밖에 이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제 글로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열티가 어느 정도이냐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나이지리아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왕고래가 심해 쪽이거든요. 근데 나이지리아가 12% 정도 합니다. 인도도 심해 쪽은 한 5% 정도밖에 안 받고요. 호주나 콜롬비아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많이 하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맥스 12.5%,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샤이닝 보너스라고 해서 특별 수당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탐사 채취하면 계약 서명할 때 서명 특별 수당 받고요. 그다음에 가스랑 천연가스, 원유 발견하면 발견 특별수당을 또 받고요. 생산하면 기준 넘었을 때 생산 특별수당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국익을 최선하는 거는 맞지만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심해 쪽에 대한 시추하고 개발을 하는 걸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메이저 오일사들이랑 같이 손잡고 해야 되는데 문턱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메이저 오일사들이 그 심해 쪽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초심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는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산업부에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마 오늘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대왕고래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액트지오 쪽에서 얘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개발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 전문성이나 업력도 얘기가 나올 거고 신뢰도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달에 드릴십 영성 계약을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시장에는 변동성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살짝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분위기가.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산업부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관련 소식들 체크하시면서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이 K콘텐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맛으로 세계인의 오감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최근 좀처럼 흥행작을 내놓지 못했던 콘텐츠 시장에 훈풍을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번에는 유강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농심이나 대상 같은 경우가 해외 수출을 많이 늘리려고 팝업 스토어랑 뭐 푸드트럭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좀 많이 거주하는 일본의 신오쿠보가 아닌 하라주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수랑 좀 비슷한 지역이 하라주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한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을 좀 겨냥을 하면서 시장 확대를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도 느꼈던 게 매장에 가게 되면은 신라면 부분에 가게 되면은 좀 매대가 많이 비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라면들이 아직도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특히 이제 또 종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식품 브랜드인 오푸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랑 뉴욕에서 푸드 트럭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배추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또 김치가 품절되는 사태도 빚었었는데 김치 수출량을 찾아보니까 12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배추 수확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K 콘텐츠가 인기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치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뭐 김이나 배추 같은 것들처럼 기후변화나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서 특정 제품의 가격들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K 콘텐츠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K 콘텐츠가 흥행을 하면서 K푸드나 화장품 같은 다양한 분야의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서진이네가 좀 흥행을 하면서 상향식품의 라면이 수출이 증가를 했던 경우들을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가 비영화권 부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LG전자가 냉장고를 한 20대 정도로 협찬을 했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되면서 1위 검색량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했었고 또 캐치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약률이 상당히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성공한 콘텐츠가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콘텐츠 업계 같은 경우가 오징어 게임이랑 더 글로리 이후에 흥행장이 좀 부재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인도나 태국 그리고 일본 같은 콘텐츠 업계들이 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흑백 요리사가 좀 성공을 하면서 K 예능의 경쟁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넷플릭스랑 연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넷플릭스와 공동 제작을 발표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콘텐츠 업계 반등의 씨앗은 좀 뿌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 2가 좀 흥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씨앗을 넘어서 좀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 마트에 잠깐 갔더니 김치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배추값 올라가지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수출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요 말씀도 해주셨고요. 흑백 요리사 굉장히 인기죠. 우리 K 콘텐츠 세계 OTT 시장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엔터사들이 실적 부진의 늪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마찬가지죠. 연말 비수기를 앞두고 절치부심의 한 방을 날려줄 수 있을지 하청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밸류업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또 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개 종목이 밸류업 편입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한 좀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에 대한 판매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음원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좀 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좋지 않게 됐고 또 아티스트들에 대한 노이즈가 좀 많이 있었죠.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사실상 좀 전반적인 이런 수급적인 기조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또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아직 뭐 해외 이제 글로벌 팝 아티스트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규모도 작고 아직 또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콘서트만으로는 아직 해결되는 범위는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앨범이라든지 이런 판매들은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누적 판매량이나 이런 음원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좀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 1월에서 6월 이제 상반기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일부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좀 일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구매력이 높아지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산업 리포트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은 4분기도 넘어가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전망들은 상당히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되는지는 좀 실질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적인 넘버가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오히려 빈집털이로 들어왔었던 수급에서 조금 더 냉정한 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엔터 4사 모두 다 좀 위치가 낮아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SM을 조금 선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걸그룹 쪽에서는 에스파가 활동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5세대에서 이제 보이그룹의 라이즈라고 있는데 이 원빈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아저씨 영화 찍은 그 원빈을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라이즈의 원빈을 또 안다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세대가 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이제 보이그룹이 또 뜨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보이그룹이 또 매출 쪽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 모멘텀은 SM이 좀 제일 강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은 앵커는 어떤 원빈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라이즈 원빈을 알고 있죠. 네, 역시. 꽤나 젊습니다. 네, 여기서 세대가 확 갈리네요. 네, 이렇게 엔터주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두 원빈을 모두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증권가는 부지런히 리포트들을 발행했습니다. 오늘은 상향 조정 보고서도 꽤 발간이 되는데요. 먼저 LIG 넥스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목하는 보고서가 등장했고 KB증권은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금융주를 꼽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환율 하락과 성장 관리로 양호한 실적을 기대했고요. 또 이 표 안에는 없지만 HK 이노엔의 목표가 7만 원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아모그린텍이 당분간 부진할 거라며 목표가를 11,000원으로 내린 증권가 보고서 그리고 삼성 STS가 AI 비즈니스의 성장세를 숫자로 보여줄 거라고 기대한 상상인증권의 목표가 유지 리포트도 발행됐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 보고서부터 체크해보시죠. IM증권은 LIG 넥스원의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한 가운데 목표 주가는 28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이어서 이라크가 중거리 지대공 방어무기인 천궁2를 발주한 점을 주목했는데요. 또 다른 성장축으로 고스트 로보틱스를 꼽아내며 전장의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사용 로봇계 수요 역시 급증할 전망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2030년까지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하며 성장의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독일 연방군이 LIG 넥스원의 4족 보행 무인차죠. 비전 60를 4대 도입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고서도 확인해볼까요? 지난주 잠시 황제주 자리를 회복했다가 결국 1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친 삼성 바이오로직스. 메리츠증권은 오늘 목표가를 120만 원으로 114.3% 상향하면서 바이오보안법의 실질적인 수혜주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작년보다 2.3% 증가한 1조 581억 원, 영업이익은 6.1% 감소한 2,99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우호적인 환율이 유지되고 있고 4분기 4공작의 램프업을 통한 매출 기여도 증가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실적 성장을 예상한다며 내년 4월 5공장이 완성될 예정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진단했고요. 바이오보안법의 연말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수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고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간 1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 6월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20% 가까이 추락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전망 김선영 대표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곱씹어보는 멘트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놈은 진짜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뭐 같은 느낌이죠. 이제 보통 보면 사람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과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투자할 때 저도 보니까 숫자더라고요. 숫자라는 게 결국 이제 그대로 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완성차 기업이죠. 현대차가 연간 영업이익이 15조가 넘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100만 원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황제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푸념이 섞인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올 상반기까지 실적과 주가가 모두 파죽지세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현대차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올라가고 조정 좀 받았다고 고점 논란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 대비해서 20-30% 조정은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지수 기준으로도 고점 대비해서 1-20% 조정은 거의 제가 2005년도, 7년도 대세 상승장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있었다. 지수 기준으로. 이런 말씀 드렸던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아무래도 올해 6월 달부터였죠.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팔리다가 이게 조금 꺾이니까 수요 둔화 문제로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걱정거리가 좀 커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폭스바겐 독일 공장 폐쇄 얘기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도 온갖 소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잠시 후 설명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신용도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양극간이 많이 벌어지는 거지 뭐 큰 문제가 당장되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경기 침체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 대량 생산 찍어가지고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차도 포함되면서 뭔가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의 투자 의견이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다른 얘기고요. 일단 폭스바겐 공장 폐쇄 관련 얘기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글로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술력 없으니까 중국 전기차 하나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생산한 니들이 대신에 폭스바겐 달아줘. 이 전략 제가 실패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제가 봤을 땐 확실히 전략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전략은 아니었고요. 성급하고 최악의 경영적 판단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장이 폐쇄되는 건데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 정말 다양한 어떤 품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우리나라랑 중국 같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투자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은 그걸 매도를 해버리고 그 매도 물량이 다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지수 올라가면 우리나라 나쁠 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입니다. 바이오 제약주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사기 어려운 자동차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항상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하기를 맞았다라는 것은 자동차 산업 쪽에 우리가 더 점수를 줬으면 좋지 뺐을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의심과 막연한 두려움은 굳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동차 목돈이 들어가는데, 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조금 적죠. 대출을 끼거나 이렇게 하니까 금리 인하기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차 인도에 공장도 있고 법인이 있는데 이달 하순에 IPO 할 거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한 4조 원 얘기 나오니까 현금 유입이 되면 현대차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인 어떤 재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가 역시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예은 앵커 어떤 운동 좋아합니까? 저는 달리기? 사실 취미 발레를 하는데. 발레를 하세요? 네. 의외죠. 그런데 요즘에 주변에서는 러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사실 그래도 뉴욕권 할 때 우리 동네에서 매일 뛰었습니다. 돈도 안 들고 운동도 많이 되고요. 요즘 2030 세대 러닝 열풍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관련 제품, 특히 운동화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는 우리 유광희 대표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러닝할 때 비용이 많이 안 들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대에서 40대 분들이 러닝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러닝화가 품절되는 사태까지 좀 빚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또 운동을 시작할 때 풀장착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크로무라랑 인증샷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러닝에 대한 물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운동이든 풀장착하는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등산이나 골프용품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던 거를 경험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을이 되면서 또 달리기 좋은 날씨가 됐기 때문에 러닝 인구에 대한 수요들은 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또 러닝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업종도 러닝을 주제로 해서 또 고객 소통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Z세대와 그 G세대와 소통을 위해서 그라운드 220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닝을 주제로 해서 아시스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볼이나 이런 발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러닝 방법을 좀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 LG전자가 흑백률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협업 마케팅을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를 보게 되면은 24년도에 우리나라 운동화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편안한 착용감들을 좀 중시를 하면서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운동화 비중이 이제 50%를 넘어섰는데, 최근에 또 뉴발란스 신발을 상당히 많이 신으시는데,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운동화 비중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50%를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7천억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전 세계 운동화 시장 규모를 보면은 약 한 1,7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자막에 잠깐 나왔지만 22년 기준 나이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한 1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가 9%, 뉴발란스가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4년 상반기 운동화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나이키가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CEO 교체까지 됐었는데,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식스나 아디다스는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 판매에 좀 주력을 했었고, 아디다스나 호카 그리고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신발을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면서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9월 2일 방송 때 잠깐 말씀드렸던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아디다스 런닝화 비중이 한 20% 정도로 수준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온러닝이라든지 호카 같은 신흥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서 좀 위협이 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러닝 수요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제니씨 같은 연예인분들이 계속해서 아디다스 신발들을 좀 착용을 하면서 10대, 20대에서 아디다스 신발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아디다스 신발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러닝 열풍만큼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질주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던 기존 전망이 점차 힘을 잃고 있는데요. 현 상황과 함께 대응 전략 길건우 대표님께서 짚어주시죠. 화학 쪽이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주가 회복을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나는 걸 보면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 쪽이나 공급 쪽이나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수요는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건 알고 계셨지만 지금 중국 쪽 공급 부담이 이게 해소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쪽에서 재고 증가량이 조금 눈에 띄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둔화가 돼줘야 좀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가져갈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 예상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6개월 전에 6개 화학사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6천억 정도는 됐거든요. 근데 7월 달에 1조 3천억. 그다음에 뚝뚝 떨어지네요. 뚝뚝 떨어져서 거의 절반 이상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나 공급 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초반만 해도 하반기 때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는 조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화학 제품 외에도 이제 특화 제품이라고 하는 저희가 타이어 코드, 탄소 섬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돼 있는데 여기도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게 타이어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 판매량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렇게 회복하는 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도 7월 초나 최근 거를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크게 되살아나는 건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그 외적으로도 금호석유도 지금 합성근무 시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도
중국 스판덱스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또 여기도 또 안 좋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화학사들이 3분기 실적 기대치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부양책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미를 보고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뭐 들어가고 나가고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뭐 철강이나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 굉장히 위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모멘텀은 저는 한 2주 정도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되면은 역시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게 조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창원 본부장님 오늘 월요일이라 두근두근한데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 금요일에 데이터들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7 기반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턴어라운드 나온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MEC 7일부터 9일까지 이제 삼성전자 테크포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정 실적이 있으니까 이제 기술주들의 약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침체에 대한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CPI라든지 PPI 이런 국제유가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회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뭐 토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제왕고래라든지 이런 산업군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